왜 안 된다고 하죠? 다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이상한 그림 그려 가지고 저는 중간에 오류가 떴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별 지장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좌측에 띄울 거는 예, 시험에서 제가 비중 있게 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려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네. 오, 맞다. 자, 제가 호목 2를 잠깐 켜놨는데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를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휴일에 조금 특정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가했습니다. 뭐냐면 이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 만져보니까 어때요? 더럽죠? 네, 더러운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건 상업적으로건 연구용으로건 가공하기 위해서는 상식의 어떤 상식의 상식을 쌓아나가면서 뭔가 적당히 합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전처리를 어, 밟게 되는데요. 의도를 좀 보시자면 여러분들 여러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마다 여러 시점에 걸쳐서 레코드들이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인컴이라고 해도 가입자의 소득을 알고 싶은데 가입자의 소득이 원타임만 크로스 섹셔널하게 잡혀 있는 것이 단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은 12년도에는 10분이었다가 좀 소득이 좀 바뀌어서 8분이었다가 다음에는 아예 기록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면 아예 레코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자들은 아니면 이거를 뭐 다른 상업적으로 쓰려면 저 파이널 리절트가 나올 때까지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마다 적당히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좀 전처리를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 사람의 소득이 로또가 당첨되지 않은 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 사람의 지금 인컴을 몇 추로 해야 될까?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가장 최근에 관찰된 그 분위값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게 그렇게 무리 있는 가정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사회 변동성이 많은 사회라서 막 이렇게 출렁인다 그러면은 이 코딩이 상당히 좀 과학적인 의문을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전처리 규칙을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전처리 규칙을 좀 정할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처리를 하시게 될지 아니면 제가 주로 그 도메인 엑스퍼트랑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처리를 하는지를 좀 녹여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예 의도로 그냥 가장 분위값이 관찰된 가장 최근 시점에 어, 이 8분위 값을 저장하라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저는 나름 뭔가 친절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빈틈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7번에 대해서 전처리 완료된 데이터를 쫙 보시면 1000명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형태의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NAN 값이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출생 연도나 사망 연도를 보시면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출생 연도는
아마 출생연도 보시면 알겠지만 1921년에 태어난 사람은 1921년이라고 안 적혀 있고 1921년 L이라고 적혀 있죠. 직관적으로는 1922년 이전에 태어났지만 더 이상은 알 수 없다입니다. 레프트 센서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뭔가 플러팅에 방해가 되는 레코드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로 뭐 NaN이라든지 아니면 연도가 이상하게 적혀 있는 거라든지 판단하에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 제외한 그 이유를 잠깐이라도 써주라.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서 생략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이를테면 연도가 2021L인 사람은 제외하였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기록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 것, 누구를 생략한 건지 알 수만 있도록 해주시면은 이 숙제를 활용해서 다음에 뭐 현업에서의 기회가 있을 때도 비슷한 판단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현업 가시면은 이 데이터가 생성된 맥락을 같이 아실 수 있거든요. 1921L이가 21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간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디자인한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디자인한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칙을 만들어 두고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디자인을 했었을 테니까 분석에 그 데이터를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빼는 게 좋을지를 디스커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적인 경우고요. 조금 지옥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 사람이 퇴사했어요. 근데 매뉴얼을 남기지 않고 갔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그 로직부터 이렇게 다시 뜯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어요. 계속 스캐터플럿 그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캐터플럿 그릴 때 가로 세로 모두 가로축 세로축 모두 연속형인 사람에 대해 연속형 레코드가 있는 옵저베이션에 대해서는 스캐터플럿을 그릴만 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추세선까지 그렸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다른 의미를 한번 끼얹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색깔이 아무런 정보가 없었죠. 그렇지만 색깔을 이용해서 두 다른 집단의 어떤 분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명하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안 쳐보고 넘어갈게요. 스캐터플럿 그릴 때 키가 150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하이트랑 웨이트를 그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걸 뭘 지정을 했습니까? 자, 휴 값은 그 컬러의 속성을 얘기할 때 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휴 값을 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 값을 지금 인풋을 어떻게 받았어요? 젠더 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젠더 열 한 열이 쫙 할당이 될 텐데, 젠더 열을 지정할 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거는 스캐터플럿 함수만의 특성일 것 같은데 그 속성을 리스트로 넘겨줘야 돼가지고 투리스트 메소드까지 써서 넘긴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XY 플롯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범주형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한 그림 안에 3변수에 대한 경향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컬러로도 두 집단을 구분하실 수 있겠지만 스타일로도 지정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컬러랑 스타일을 조합하면은 한 그림 안에 범주형 변수 2개, 그다음에 연속형 변수 2개, 총 4개의 변수를 모두 나타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연속형 속성을 나타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age를 컬러로 지정하셔 가지고 컬러 값의 변동에 따라서 그 분포가 어떻게 있는지 나타내고 싶으실 수도 있고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림 크기 조정하실 수 있고, 점 크기 조정하실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필요하실 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점의 크기나 아니면은 점의 그 알파 값을 얼마나 투명한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박스 플롯이나 아니면은 스캐터 플롯 말고도 다양한 그래프가 또 존재하죠. 어, 막대 그래프에서 세 디멘전을 합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히트맵 같은 거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히트맵으로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상관계수 변수 5개의 상관계수가 있다면은 5x5를 상관계수 5x5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5x5 상관계수를 히트맵으로 그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부터 스킵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스캐터 플롯이 위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필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실 필요는 없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 이쁘다고 생각하면 그때그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뭔가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고민이 되실 때 그러면은 참조할 만한 좀 이상향이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사이트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이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그 블로그 중에서는요.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해가 에블로그 그러면은 여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잠깐만요. 이재현 박사님이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미지 섹션이 있죠. 그리고 이게 딱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시각화 관련된 그림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이런 것처럼 꼭 이 블로그 내용을 다 살펴보실 필요는 없는데 좀 그림이 이쁜 것들을 클릭 해보시면서 여러모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다 소스 코드가 또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주의사항은 여러분 워드 클라우드는 보고서에 그리시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떤 보고서를 쓰시든지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측면에서 봤을 때 워드 클라우드는 가장 정보를 왜곡시키는 플랫 중에 하나거든요. 차라리 워드 클라우드는 그 워드의 빈출 빈도를 그 워드의 크기에 대응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크기라는 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워드 클라우드가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시려면 차라리 워드별로 빈도를 막대 그래프로 제시를 하십시오. 그게 훨씬 과학적입니다.
다른 말씀은 뭐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그 시각화를 하고 싶으실 때 뭐랄까 좀 근본 있게 다른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나의 시각화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교보문고에서 대시보드 시각화 검색하시면 아, 대시보드 설계와 데이터 시각화라는 이 번역서가 하나 있습니다. 요 녀석이 좀 시각화 쪽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컬러와 아니면 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인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과학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으실 때 참고하실 만한 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쁜 시각화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진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주로 모델링보다는 나는 직관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하면은 보통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아니면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들이 이런 모델링 전에 그 시각화를 통한 리포팅을 주로 좀 하는 그 미션을 잇는 직군이거든요. 그쪽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나는 시각화를 정말 아카데믹하게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전공 들어봤어요? 사람과 컴퓨터가 어떻게 인터랙트 하는지를 연구하는 전공인데 거기 되게 큰 전공인데 거기에 이제 UI, UX 전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에 이제 주로 데이터 시각화를 연구하시는 일부 연구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넘파이 했고요. 판다스 했고요. 매트랄립 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웹에서 데이터 긁어다가 나만의 데이터셋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상 진도는 간단한 웹 스크래핑을 좀 어,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뷰티풀 숲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필고사로 코딩을 볼 때 저는 코딩을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정 커맨드를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넘파이랑 판다스는 필터링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내가 특정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까지 간단한 코드들을 조합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퀀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맵플럴립이랑 뷰티풀숲은 논리적인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뷰티풀숲도 저는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객관식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본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실 수 있는 정도면 좀 푸실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사전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파이썬으로 웹에서 데이터를 웹 페이지를 아니면 API를 긁어다가 나만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 꽤 많이 있군요. 예. 조금 부끄럽지 않으시다면은 뭐 어디 긁어봤는지 딱 키워드 몇 개 던져 주실 수 있어요? 난 어디 긁어봤다. 공공 데이터 포털 긁어봤다. 그다음에 다른 것도 긁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네이버 웹툰이요? 오, 네이버는 조금 더 힘들지 않아요? 그쵸.
사실 공공 데이터 포털이 여러모로 좀 쉬워서 엔트리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맨 마지막에 예제로 공공 데이터 포털의 그 부동산 지가 데이터 예제를 맨 마지막에 좀 준비해 놨습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 내역. 이렇게 약간 멀티버스 세계관으로다가 빅데이터 통계 분석에서는 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걸로 분석하는 숙제를 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듣는 학생들이면은 친숙한 데이터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좀 반 이상이 요 크롤링이 처음이라는 가정하에 조금 어, 웹에서 데이터를 긁어 온다는 게 어떤 뜻인지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디를 누른 거냐면요. 자, 여기 밑에 강의 노트에 있는 요 링크를 누른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누른 이유는 뭐냐면요. 강의 노트는 R 웹 크롤링 기초긴 하지만은 저희는 파이썬으로 실습할 거긴 하지만 요 강의 노트 초입에 뭐가 있냐? 웹 환경을 이해하는 슬라이드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파이썬을 시켜서 크롤링을 한다는 거는 그냥 웹 브라우저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뭔가 받아오는 정보를 내가 파이썬 스크립트로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왜 파이썬 뷰티풀 패키지가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한번 같이 따라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웹 크롤링이란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데이터를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수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크래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조금 스크래핑이 조금 더 가벼운 어감입니다. 우리가 신문기사 스크랩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조금씩 긁어오는 그걸 스크래핑이라고 하고, 그거를 구문을 짜다가 1초에 50만 번씩 막 긁어온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좀 대규모 수준이 된다 그러면 보통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핑을 자동화하면 보통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웹 크롤링에 사용되는 나만의 프로그램을 좀 크롤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는 데이터는 다 이론적으로는 크롤링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웹 브라우저로 서비스 되는 거는 대부분 상업적인 목적인 게 많죠. 그래서 남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사이트를 내가 크롤링을 하다가 나만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이트를 만들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웹 기술이 좋은 기업일수록 크롤링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테크닉들을 이용해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빼내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거기는 아예 그 HTML 문서 안에다가 정보를 꽁꽁 숨겨놓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러모로 좀 공익적인 목적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는 이 크롤링이 스크래핑이 가능한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 포털도 아예 대놓고 너네가 알아서 스크래핑해서 공공선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라 하고 개방을 해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API 크롤링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신 서비스 어떤 예제가 있냐? 호객노노 써보셨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국토부 전월세 거래 내역이랑 매매 내역만 긁어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는데 요새는 다른 그 지역 행정구역에 대한 다른 공공 데이터 다른 API도 이렇게 긁어다가 주변에 가까운 학교 아니면은 뭐 주변에 가까운 마트 이런 것까지 쫙 한꺼번에 정보를 줘서 내가 집을 찾기 유용하게 하죠. 그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 뭐가 있느냐? 카카오 지도 서비스 같은 것도 상당히 유용하죠. 어디 보자. 카카오 버스 이런 거.
버스 실시간 배차 정보 다 어디서 얻어오는 거겠어요? 공공에 공개된 API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콜해가지고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1, 2, 3번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크롤링은 웹브라우저가 받아오는 정보를 우리가 파이썬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만 취하는 것. 그렇다면 웹에서 어떻게 정보를 받아오는지 한번 보면 좋겠죠? 우리가 지금 제가 된 교보문고를 쳤죠. 예. 교보북.co.kr 쳤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교보문고 웹페이지가 이렇게 쫙 뜨죠.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제가 방금 뭘 했습니까? 자, 제가 지금 손님입니다. 클라이언트예요. 제가 웹브라우저에 교보북.co.kr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면은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뭐 하는 거냐면요. 방금 우리 주인님이 교보북.co.kr님 저희 주인님이 님 웹페이지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나는 엔터 한 줄만 쳤는데 웹브라우저는 마치 나의 변호사처럼 요청서를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요거를 요청서를 보통 리퀘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보통 앞에 URL 입력하시면은 우리는 의례적으로 생략하지만 http:// 하잖아요. 그게 이 리퀘스트를 보내는 규약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HTTP고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 요청문을 작성해서 이제 서버에다가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웹서버가 답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답변서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일단은 나의 요청서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뭔가 요청서 자체가 잘못됐으면 에러 메시지를 주고요. 요청서가 잘 됐으면은 잘 접수되었다. 너네가 원하는 결과를 보내주겠다 하고 HTML 문서를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들어갔다면 HTML 문서를 보내줍니다. 그럼 다시 웹브라우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HTML 문서를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을 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HTML 문서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실수로 F12 버튼을 누르죠? F12 버튼을 누르면은 뭐가 나와요? 이 홈페이지를 띄우기 위한 장문의 HTML 소스가 뜨죠. 자, 요 문서 사실 요 HTML 자체도 어떤 코드를 컴파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ML 코드를 컴파일한 결과로서 지금 이 문서가 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뷰티풀스비 분석하는 거는 이 화면에 정보를 띄우기 위한 이 HTML 구문을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구문을 분석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신상품에서 자, 우리가 이 신상품 목록들을 사람들이 요새 요새 매주 어떤 책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매주 한 번씩 교보문고에 이 주목할 신상품 아니면은 예약 판매 상품, 새로 나온 상품 탭을 이 탭에 나온 워터저널, 편집부, 물사랑신문사 2022년 11월 11일 출시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옮겨보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매주 한 번씩 엑셀을 열어가지고 손으로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죠. 나쁜 방법 아닙니다. 근성 통계는 좋은 겁니다. 근데 시스테믹하게는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자, 워터 저널 이쪽을 누르신 다음에 검사 누르시면 이 워터 저널에 대응되는 어떤 구문이 있거든요. 자, 보이세요? 다음에 이 근처를 보면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각 태그에 대응되는 이 웹페이지 요소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 사이트를 보고 내가 한 번에 지금 HTML 문서로 이 목록들이 쫙 나왔으니까 이 목록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하면은 조금 이 목록에 대응되는 이 섹션을 찾아서 이 섹션 하위에 있는 어이구 패턴이 똑같죠? 패턴이 똑같은 녀석을 다 파이썬에 잘하는 게 뭡니까?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포그문으로 착 자동으로 뽑아오는 거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 특화되어 있죠. 다음에 어디 보자. 투마로우 이 책도 어딘가 여기 검사하면 뭐가 뜨겠죠? 자, 그럼 워터 저널과 투마로우 모두 비슷한 패턴의 태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내가 프로그램으로 이런 태그가 있으면은 이 태그 밑에 있는 그 태그 요소를 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파이썬한테 명령을 하면은 딱 엔터를 치면은 이제 예, 워터 저널, 그다음에 투마로우, 그다음에 2023 데일리 패드 캘린더 쫙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HTML 문서가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중간 목표 일단 이 HTML 구문을 얻어오자. 네, HTML 구문을 파이썬한테 얻어오게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자, 인간이 웹 브라우저가 하는 일을 파이썬 패키지가 하거든요. 파이썬 여기는 R 패키지 기준으로 써 있는데 제가 파이썬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서를 쓰고 그다음에 그 해당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HTML에서 특정 태그 밑에 있는 이 요소까지 추출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뷰티풀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요청도 하고 응답도 받아오고 응답받은 HTML 구문에서 우리가 특정 요소에서 뭔가를 추출하라고 내가 명령으로 내리면 추출까지 해주는 게 뷰티풀 스튜디오 기능입니다. 추출하고 나서 이제 내가 커스텀하게 전처리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판다스를 아니면 판다스나 그 파이썬의 다른 기본적인 기능들 뭐 스트링 기능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슬라이드에서 볼 게 다 된 거냐? 아닙니다. 여러모로 좀 알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리얼 월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HTML 문서를 주고받기 위해서 많이 규약해 놓은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윤리적인 문제부터 웹페이지는 회사가 비즈니스를 영위할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크롤링으로 내가 상업적인 정보를 끌어다 썼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잡코리아랑 사람인 둘 다 구인 구직 사이트죠. 사람인이 잡코리아 정보를 크롤링했다가 이제 민사가 걸려가지고 잡코리아가 이겼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 뭐 개인적인 흥미나 아니면 비상업적 목적이면은
조금은 더 관대한 편이긴 하겠죠. 연구용이면 조금 더 관대한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어 이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크롤링 하지 말라고 정해 놓은 섹션들이 있습니다. 로봇 텍스트. 여기를 보시면은 자, 큐브북.co.kr에서 자, 로봇 텍스트 한번 써 보십시오. 안 나와요? 로봇 치고네. 맞네. 로봇 텍스트인데. 아, 여기는 차를 섞는 페이지로가 나오네요. 네이버 한번 볼까요? 자, 파일이 하나 나왔죠? 열어봅시다. 뭡니까? 모든 에이전트에 대해서 보통 별표는 모든 걸 지칭하는 와일드카드죠? 모든 유저에 대해서 disallow 뭐 allow 안 한답니까? 네이버.com 하위에 있는 모든 폴더의 크롤링을 금지한다고 해놨습니다. 빡대죠? 다음에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 자, 여기는 조금은 관대하게 해놨습니다. 특정 키워드는 allow 하죠? 크롤링 해도 된다. 그다음에 특정 키워드는 disallow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여러분 구글 하시면은 구글을 크롤링에 쓴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특정 키워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를 크롤링 하시고 싶겠죠? 이를테면은 교보문고 썼을 때 자, 요 나오는 목록을 크롤링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서치 물음표 태그는 과연 크롤링이 가능할까? 봅시다. 서치. 서치는 디스얼러우 하네요. 네. 서치 물음표. 서치 물음표는 allow 되지 않는 걸로 일단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논문을 쓰실 때는 구글 서치 리절트를 크롤링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 좀 양심이 뭐라 그러냐, 내가 설마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거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어, 이렇게 쪼잔하게 소송을 걸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 API 아니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또 로버트.txt로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그 담당자한테 조금 비영리적 목적으로 쓰려 그런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뭐 이메일 같은 걸 하시면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윤리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TTP 요청 및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 HTTP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그러니까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정보들까지 주고받는 교약인데요. 주로 HTML 문서를 주고받고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는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웹서버, 교보문고 사이트입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버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서버는 해당 요청에 대한 결과를 응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청을 할 때 내가 굳이 웹브라우저를 쓸 필요가 없고 뷰티풀숲을 써가지고 요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는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내가 특정 사이트에다가 HTTP 리퀘스트를 날릴 때 get으로 보내는 명령어도 있고 post로 보내는 명령어도 있어요. 어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더 복잡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포스트 방식이 쪼끔 더 길군요. 네. 자,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HTTP 요청을 할 때 웹서버에 제공해야 하는 요청 메시지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get 방식은 자, 우리 편지 쓸 때도 "누구누구 님께." 하고서 보내잖아요. 그다음에 "누구누구 드림." 써 있잖아요. 그다음에 본문 써 있고. 그러면은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모두 일단 내가 요청하고 싶은 경로를 이렇게 적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아이고 적어 놔야 되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헤더 버전에는 요런 걸 좀 써 놔야 됩니다. 자, 뭐냐면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보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가 쪼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글 깨진 경험 많으시죠? 이 네. 영미권 사람이 아닌 서름 여기도 있습니다. 영미권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인데 한국어를 컴퓨터한테 인식시키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국어 유저인데 이런 방식으로 한국어를 컴퓨터한테 인식시키고 살아." 이런 것도 보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크롬 버전 48점 몇몇을 쓰고 있어." 이런 거를 같이 보내줘야 될 가능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쿠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미 로그인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리퀘스트를 보낼 때 로그인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보랑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르겠죠. URL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을 했으면은 내가 로그인을 했다는 그런 그 정보들을 같이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쿠키라고 하는 건 어원이 진짜로 그 부차적인 정보라고 해서 쿠키인데 이 쿠키 안에다가 부차적인 정보에다가 내가 로그인했다는 정보를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바디를 같이 추가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를 어 자 메시지 바디는 여기 보자. 요거는 메시지 바디가 없는 겁니다. 요 URL은. 그다음에 요 URL은 메시지 바디가 있는 겁니다. 물음표 다음부터가 나의 HTML 쿼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의문이 교보 문고였고 소스가 뭐 HP고 그다음에 EI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if else 그러면은 뭐 이런 뭘 또 적어서 보내고 요 뒤에 붙은 and로 연결된 and 뭐는 뭐 and 뭐는 뭐 이런 정보들 있죠. 그 녀석이 여기 메시지 바디로서 URI에 포함된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요 주소를 보실 때 이렇게 어디 갔어? 간단하게 딱 주소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가 더렁더렁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여기가 이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쪼끔 더 자세하게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get 방식은 주소창에 보이는 URI만 가지고 웹서버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요 방법으로 요청하는 이것만 가지고 요청서를 쓰는 거면 URI 방식 get 방식이고요. 요런 방식으로 요청하는 거는 포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보통 get 방식은 그냥
어 이 get 방식이 좀 더 간단하고요. 포스트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특정 방식으로 뭔가 어떤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날렸을 때 나오는 결과를 크롤링하고 싶을 때 포스트 방식으로 많이 질의를 하시겠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URL만 알고 있었는데 URI는 무엇이냐?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URL이 URL의 하위 개념입니다. 부분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URI가 있다고 해 봐요. 그러면 자, 네이버 블로그에 뭐 특정 페이지를 찾아가고 싶은 경우에 요게 앞에 파트가 그 URI의 URL 파트고요. 그다음에 URI라는 거는 이 URL에다가 나의 그 쿼리 파라미터를 모두 집어넣은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우리 부동산 가지고 올 때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보이세요? 자, 여기가 그 전월세 기록이 있는 URL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의 전월세 API는 모든 전월세 기록을 다 갖고 오라 그러면은 거부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쿼리를 어떻게 달려야 되냐면은 법정동 어디에 몇 월에 정보만 얻어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떤 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냐? URL에다가 그 뒤에 쿼리문까지 붙여서 URI 형식으로 내가 지금 리퀘스트를 날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맨 뒤에 A 서비스 키라는 건요.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저 이것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서 한번 전산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은 다음에 당신만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키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키를 받아서 쿼리를 날려야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어, 아, 이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 크롤링을 연습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데이터.gov.k에 가셔서 일단 회원가입 하시고요. 다음에 어떤 공공 데이터를 찾으시나요? 연립 일단 전월세. 자, 그러면은 CSV 이제 우리는 CSV보다 훨씬 그 발전되고 오픈 API 눌러보셨을 때 아파트 전월세, 연립 다세대 전월세, 단독 다가구 전월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기준은 단독 다가구 전월세입니다. 왜겠어요? 아파트는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연립 다세대고 다가구가 제일 싸죠. 그래서 생활 밀착형 실습을 위해서 단독 다가구를 했습니다. 누르시면 여기 활용 신청을 하시면은 아마 이게 자동으로 승인이 났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활용 신청을 하셔서 키를 받으시면 이제 여기에 실습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자신 없는 게 미안합니다. 연립 다세대구나. 단독 다가구 말고 연립 다세대입니다. 제가 법률을 잘 몰라서 다세대랑 다가구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근데 다가구가 수도를 따로 뚫으면은 다세대고 수도를 공유하면 다가구인 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 같은 거 단위가 다른 걸로 알아요. 연립 다세대를 신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으로 실습을 다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연립 다세대 전월세요. 다음에 이제 다시 크롤링으로 돌아갈게요. 다음에 무슨 얘기했냐? HTTP 응답 이야기입니다. 아까까지는 요청이었죠?
자, 요청하고 나서 이제 응답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내가 한 번에 성공한 요청을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요청을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뭘까요? 네이버.com 하는데 내가 네이버 웹툰의 주소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건가? 그래서 네이버.com 하고 슬래시 웹툰하고 접근해 봅니다. 제 기억에 그 네이버 웹툰 주소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com은 맞기는 맞는데 네이버 아래 이런 서비스가 없어요. 저 아래 파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옵니까?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이 정도면 양반이지. 뭐야. 자, 아무나 웹페이지에 없는 주소를 한번 요청해 보면은 뭐가 뜹니까? 404 어디서만 해봤어요? 그, 네, 맞아. 웹페이지는 갔는데 파일이 없을 때 뜨죠. 자, 뭐 때문에 옵니까? 자, 응답서에 404라고 상태 코드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근데 404는 4xx가 뭐로 시작되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오류인 겁니다. 너 주소 잘못됐어. 지금 주소 잘못됐죠? 다음에 아니면 너 권한 없어. 제가 너무 선을 넘나들어서 비밀스러운 URL에 접속해 시도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접근 금지 등.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볼 일이 없는 메시지들은 뭐겠습니까? 1, 2, 3들은 주로 우리가 볼 일이 없겠죠? 성공했으면은 이 땡땡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트가 뜨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메시지는 4땡땡이나 5땡땡입니다. 5땡땡은 뭐냐면 올바른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 요청은 올바른데 내가 지금 바빠서 처리 못 해준다. 미안하다입니다. 언제겠습니까? 수강 신청하려고 여러분들이 동시에 5천만 명이 한 곳에 접근할 때, 그럴 때 5땡땡 오류가 서버에 따라서는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뷰티풀 숲으로 URL 리퀘스트를 날렸는데 HTML 구문이 아니라 그냥 한 줄로 4땡땡 5땡땡 이런 메시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런 오류가 났구나 하고서 내가 뭔가를 수정을 해야겠죠. 4땡땡이면 내가 URL을 적는 스트링이 잘못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5땡땡이 오면은 서버가 바쁘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자주 내가 너무 자주 리퀘스트를 날려가지고 서버가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아. 그 스크래핑 할 때 팁은 뭐냐면요. 포그몬으로 HTTP 리퀘스트를 날리면은 서버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1초에 같은 사람한테 5,000번 리퀘스트가 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합당한 5,000번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를 디도스 공격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조금 그 받는 사람이 좀 덜 부담스럽게 5초에 한 번 날린다던가 1초에 한 번 날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아니면은 밤에 이 리퀘스트를 진행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좀 서버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리퀘스트를 날리는 게 좀 매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TTP 요청하고 리퀘스트 받았으니까 이제 HTML 구문을 받아왔겠죠? 그러면 HTML 구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요. 교보문고 어디 갔어? 제가 교보문고를 다 잠깐만 다시 예제를 위해서 교보문고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상품. 그러면 여기서 검사를 눌러서 자 이런 패턴이 떴었죠? 이거를 갖고 오려면은 이 패턴이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졌는지 모든 이 패턴을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최소한은 알아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한을 여기 HTML 기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것부터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나는 간단한 HTML 문서를 실습해 본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다가 헬로 월드 같은 걸 쓰고 나서 이거를 뭐뭐.html로 만들어서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그 HTML 문서를 열어본 적이 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게 저 때는 고등학교 때 이거를 실습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하나? 아니 언제 했어요? 그 교양 과목에서 하나요? 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조금은 더 빨리 할게요. 자, HTML은 웹페이지의 요소들을 나타내는 마크업 언어입니다. 업이라는 거는 뭐라 그래야 돼? 이 언어가 복잡하게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가 뭡니까? 그럼 마크다운 써보셨어요? 마크다운은 고품질의 문서를 아주 간단한 문법으로도 만들 수 있죠. 마크업의 대항해서 만든 게 마크다운입니다. 그다음에 HTML은 꺽쇠 괄호 안에 HTML의 구조는 꺽쇠 그다음에 슬래시 꺽쇠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화면 중간에 보이세요? 요 하나하나를 요소로 하는 요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요 꺽쇠로 구성된 div가 시작되고 나서 뭔가 div가 나중에 슬래시로 끝나죠. 얘는 하나하나를 요소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도 요소, HTML 요소, HTML 요소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다음에 HTML은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 파트도 다른 데 있고요. 그다음 웹브라우저를 이 문서 자체가 웹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는 HTML 요소입니다. 정확한 예제를 위해서 책 하나 다시 가죠. 보시면은 자, 워터 저널 한번 가봅시다. 검사. 그러면은 자, 워터 저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고. 스팬하고서 워터 저널 적혀 있고 그다음에 스팬 슬래시로 닫아 버리죠. 이게 워터 저널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요소고요. 그다음에 요소는 계층 구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터 저널 텍스트에 더해서 워터 저널 링크까지 담고 있는 요소는 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href 다음에 슬래시 a로 닫는 거는 요 자체는 워터 저널 링크를 담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이 안에 스팬 클래스 요소는 그냥 워터 저널이랑 텍스트만 담고 있는 요소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HTML 요소는 이 문서나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을 의미하고요. HTML 요소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a/a, span/span 이렇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작성되고 그 사이의 내용, 워터 저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태그는 꺽쇠 괄호로 감싸고요. 시작 태그의 속성명, 어트리뷰트 이름과 속성값, 어트리뷰트 밸류가 포함되고요. 종료 태그에는 슬래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F12 누르고 한번 보세요. 시작 태그에서 스팬 클래스는 프로드 네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스팬이라는 게 태그 이름이고요. 클래스라는 게 속성명이고 속성 값이 프로드 네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링크를 감싸고 있는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a가 태그 이름이고요. href 하이퍼 레퍼런스의 줄임말입니다. 링크를 담고 있는 속성이고요. 그 속성 값으로 이 링크를 누르면 갈 수 있는 URL이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클래스 이름에는 프로드 인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웹브라우저가 보이는 내용은 뭡니까? 이 워터 저널이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뷰티풀 숲으로 뭐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 물론 이 워터 저널이란 텍스트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요소를 찾으셨으면 이 요소의 속성 또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URL 주소도 가지고 오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용기가 생겼어요. 아, 저 태그가 있으면 내가 이 태그를 딱 지정할 수 있다면 이 태그의 요소를 갖고 오십시오. 이 태그의 속성 값을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내가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죠? 대체 이 수많은 A랑 div 중에 이 A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때 좀 연구가 필요한데요. 이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를 잘 설계했으면은 뭐라 그러냐, 같은 태그라고 하더라도 속성을 다르게 주거든요. 속성 값을 다르게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터 저널의 클래스의 프로드 네임 보이죠? 자, 그러면 이 광활한 태그에서 프로드 네임 클래스가 어디에만 있을까? 만약에 이 프로드 네임이라는 클래스 그 속성 값이 요 여기에 있는 책들 정보에 대해서만 프로드 네임이 대응된다면 나는 뷰티풀 숲한테 프로드 네임을 클래스로 가지는 태그만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책 이름들만 싹 긁어올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 자, 여기서 검색을 칩니다. 문자열 아니면 선택키 또는 엑스패스로 찾게 적혀 있죠. 여기서 프로드 네임 60개 나오네요. 자, 60개가 내가 원하는 건지 봅시다. 자, 어디 보자. VHT키 국내 최다 이모티콘 승인 작가 CMJ가 알려주는 어쩌고 저만치 혼자서 약 혼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일이 눌러보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롤링할 때 이렇게 약간의 근성이 연락한 이런 근성을 통한 이런 검수 절차가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눌러보니까 책 이름 같죠? 여러분 웹페이지 여기서 보셨을 때 어디 보자. VHT키 국내 최다 이모티콘 그다음에 채식하는 운동선수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저 목록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계속 갈 길을 가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인코딩 조금 더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글 인코딩은 한글을 컴퓨터에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라고 해도 이 한국어는 인코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윈도우는 보통 EUCKR로 인코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눅스와 맥은 UTF-8로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보기로는 가라는 문자에도 윈도우에서는 B0A1으로 읽히고요. 그다음에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U 플러스 AC 빼 00로 읽힙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조금씩 그 맥에서 저장한 한글 파일은 왜 윈도우에서 불러오면 깨지는지 이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하죠. 서로 인코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EUCKR과 CP949가 윈도우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RStudi오를 많이 쓰시면은 남이 쓴 R 스크립트를 맥에서 썼는데 안 열린다. 그러면은 RStudio에서 Open with another encoding 딱 누르신 다음에 UTF-8로 지정하시면 잘 열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차이는 윈도우 머신과 맥 리눅스 머신은 인코딩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맥이다 아니면 리눅스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HTTP 리퀘스트 날리실 때 나의 그 인코더를 UTF-8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윈도우 쓰시면은 파이썬이 윈도우상에 켜져 있다. 그러면은 CP 구석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맥은 기본값이 UTF-8, 윈도우즈는 CP 구석 또는 UCKR.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 머신에서 헤더에 아무런 말 없이 HTTP 리퀘스트를 날린다. 그러면 이미 CP 구석, 내가 윈도우즈 머신을 쓴다는 것 자체가 헤더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판스는 자기가 알아서 EUCKR CP 구석으로 답장이 옵니다. 그다음에 내가 맥머신 쓰면은 알아서 UTF-8로 와요. 그러면 내가 맥머신을 쓰고 있는데 EUCKR 인코딩된 스트링을 받아오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인코딩을 CP 구석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일부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어떤 지역적 특성을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조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정도 서비스 되는데 google.com 켰을 때 영어, 잠깐만, 여기 영어로 나오는구나. 잠깐만. 여러분 애플. 한번 가보실래요? 한글 뜨죠. 애플이 우리의 위치를 알아서 한글 HTML 문서를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국가 정보를 같이 헤더에 찍어서 보내십니다. 웹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로케이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도 내가 받아오는 정보가 다르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거 조금 더 복잡한 정보인데 한글 인코딩 방식이 로케일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 보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전송되는 인코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한국에 있으니까 그냥 일단 로케일은 코리안 CP 구서고 맥은 로케일은 코KR 인코딩은 UTF-8 이것만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자, 언제 떠요? 한글 스트링을 메모장에 복사하면 이렇게 뜨죠? 사실 이 스트링이 이 가라는 문자열을 퍼센트 인코딩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 같은 한글 스트링이라고 해도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퍼센트 인코딩된 이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퍼센트 스트링이 들어간 어떤 문자열을 맥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윈도우 쓰고 있는 사람한테 전송한다. 그 윈도우 이용자는 나는 이상한 페이지 뜨는데 라고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거 혹시나 이런 스트링이 많이 있게 된다면 조심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뭐 크롬 개발자 도구 사용법 얘기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